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노영이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5553 쓰시는 애청자분께서요. 안녕하세요. 매일 출근길 이인철 소장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각 여부를 확인한답니다. 일산대교를 건너기 전에 들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각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름도 저는 비슷하답니다. 뭐입니다. 설명을 스킵해주세요. 이제 막 팬이 점점 늘어나고 계시군요. 자, 그런데요. 또 8951님께서 자전거로 출근하면서 YTN 노영이 출발 새아침 잘 듣고 있어요. 특히 경제 방뉴스 정말 대박입니다. 이분 이거 우리 방송 들으시고 어쩌면 대박 진짜 났었나 모르겠네요. 자, 이런 의미에서 경제 방뉴스 진행하시는 이인철 소장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 속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여러 가지로 좀 일관적이지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좀 힘이 든 것 같은데요. 6.17 대책의 영향으로 내일부터는 규제 지역 내 전세 대출 문턱이 엄청 높아진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네. 서로 이제 정치권부터 시작을 해서 고위공직자들 문제 전국이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만족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무주택 세입자는 혹시 나는 쫓겨나는 거 아닌가 불안하고요. 또 3040은 내 생에 집 한 채는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더 불안하고요. 영끌이라 그러면서. 맞습니다. 1주택자는 나는 옮겨 탈 수도 없어. 그렇죠. 이게 대출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다주택자들 투기성 자금을 차단해야 되는데 실수요하시는 분들조차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심히 던진 돌에 굉장히 이 국민들은 좀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큰데 일단 이 규제 지역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역. 서울은 전체가 다 투기 과열지구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내일부터입니다. 서울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샀다. 이럴 경우에 기존에 전세 대출 끼고 있었다. 전세 대출 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전세 대출이 회수가 된다면은 예. 전세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받은 대출을 회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전세를 살고 있는데, 새로 이제 그 3억 원 넘는 지역에 이제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샀다. 네네네. 아파트를 샀다면 당연히 새로 산 집에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전세 살고 있으면 입주를 6개월 이내 해야 돼요. 그렇군요. 바로. 네. 그러니까 전세 대출금 자기가 기존에 있던 건 갚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전세 만기 기간 동안은 인정을 해줍니다. 네. 전세 만기 기간까지는 그럼 새로 산 집에 안 들어가도 만기 돼요? 연장이 안 돼요. 아니 만기 연장 안 되는데 그 새로 산 집에 그래도 전혀 전세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억 원을 초과하면 이 보증 기간들 이게 왜 6.17 대책인데 거의 한 달 지나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느냐. 보증 기간, 공적 보증 기간이 있어요. 도시 보증 기간과 같은 이런 보증 기간에 이제 시스템 업그레이드해서 이걸 적용시키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전세 보증 기간이 남은 기간까지는 전세 대출 회수를 안 한다고 쳐요. 예. 그런데 새롭게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또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기존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다. 그 세입자의 기간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건 또 예외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되게 복잡하구나. 복잡해요. 네. 그래서 은행 창구 물어보면 다 틀려요. 은행 얘기가. 직원들도 모를 것 같은데 이거. 예.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10일 이후에 전세 대출을 받은 뒤에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가 된다. 근데 요즘 3억 원 초과 안 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다 이러던데요. 그래서 이제 규제 지역 특히나 서울의 경우에는 아파트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택이나 빌라 이거는 예외예요. 주택이나 빌라는 괜찮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야. 서울에서 지금 3억 원 미만의 주택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파트만 해당이 되고 연립이나 빌라는 제외가 됩니다. 또 그래서 연립하고 빌라가 엄청 또 올랐다는 얘기가 또 있던데요. 하여튼간 이 정책을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씩 웃을 수밖에 없고
돈 없고 좀 애중간한 사람들은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서울이 전체가 다 투기과열지구다 보니까 정말 나는 지금 전세 살고 있고 직장 때문에 수도권 일부도 다 투기과열지구인데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거기도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직장 이동, 직장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아니면 아프신 부모 봉양하는 거다. 이런 경우에는 한 채 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한 아파트가 이제 실거주하는 요건, 특히나 정말로 이쪽 집과 전세받은 집건이 정말 세입자가 모두 다 이제 세입자가 있어야만 전세 대출이 가능하고요. 네. 또 하나가 만약에 10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10일 이전에 전세 대출 받은 사람은 10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는 경우 그때는 이제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기되는 잔여 기간까지만 대출 횟수를 유예해 주는 거고 또 이외에도 반드시 실세입자뿐만 아니라 이 주택 대출을 받으신 분이 나는 실수요자입니다. 이걸 입증할 수 있으면 예외를 한정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너무 복잡해서 결과적으로는 새로 산 집의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 또 내가 한 것에 또 그 기간 만료. 예. 이 종료 시점을 계산해봐야 되겠군요. 집을 일단 사기만 하면 무조건 6개월 이내 입주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일단은 기존 계약하고는 이제 기존 계약을 먼저 인정을 하지만 그 이후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다음 달부터 소비 촉진을 위해서 외식업체를 이용할 때 1만 원을 할인해주는 소비 쿠폰 330만 장을 선착순으로 푼다는데 이거는 어떤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3차 추경이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소비 쿠폰도 들어가 있어요. 한 1,684억 원 규모의 쿠폰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풀리는데 8개 업종 분야예요. 농수산물이 가장 큽니다. 여기 네. 한 600억 원 상당의 쿠폰이 풀리고요. 네. 외식업도 330억 원 상당,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부분에 쓰이는데 우선 이제 외식 많이 하잖아요. 네. 8월부터 외식 업체를 이용하면 10,000원 할인해주는 소비 쿠폰이 330만 장 선착순으로 지급이 되는데 방법이 이거예요. 주말에 외식 업체를 찾아서 카드로 2만 원 이상 5번 이용하게 되면 10,000원짜리 쿠폰을 주는 방식인데 네. 그 지급받은 쿠폰은 다음번 외식 때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카드사하고 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농수산물 쿠폰도 큽니다. 이거 가장 큰데 네. 이게 한 620억 원 이상 포함이 돼 있는데 정부가 농산물 구매자 600만 명에게 상품 가격이 20% 최대 10,000원까지 깎아주는 쿠폰이에요. 이것도 선착순으로 지급이 됩니다. 자, 이처럼 이제 1,684억 원을 8개 이제 할인 쿠폰을 통해서 우리 국민 10명당 한 3명꼴 1,600만 명에게 제공하겠다. 그리고 이 1,600억 원 상당을 들여서 이제 10%, 20% 할인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목표는 한 9천억 원, 1조 원 가까운 소비 부가가치를 만들겠다. 소비를 촉진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좀 정책에 이번 건 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지난 3일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외교 안보라인 인사를 구성을 했죠. 어떤 점을 강조했고 또 어떤 점을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지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간사로 활동을 하셨고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역임하셨죠. 백승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백 의원님은 미래통합당 안보특별위원회 국방소위원장직을 현재 맡고 계시기도 하죠. 일단 그 위원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연결했는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요. 아침에는 열심히 마라톤하고 또 때로는 우리 라디오 기사 토크도 듣고 네, 그러시군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또 본연의 그런 그 전문 분야인 안보, 국방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에 외교 안보라인 개편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또 정의용,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등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라인업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정부 여당 대통령이 국민하고 북한에 준 메시지는 뭐 일편단심 민들레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편단심 누가 민들레. 뭐래도 예. 내 길을 간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서 호의를 갖게 하고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하겠다는 이런 본인의 철학을 정치 철학을 정치적 결심을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지켜보는 입장에서 많은 국민들은 북한 눈치 보기 너무 심하다. 또 저자시 아니냐. 북한이 압박하니까 북한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안보 진영을 짠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 많죠. 네. 저는 생각할 때 어쨌든 뭐 남북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손자병법이 생각났어요. 손자병법 보면 사용한 방법을 다시 쓰지 마라. 상황에 따른 판단이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말의 위에서 보면은 그렇게 대통령 뜻대로 남북 관계가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남북 관계가 교착의 원인이 우리 안보 진영이 잘못돼서 대북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저는 좀 북한이 겁내는 우리 사람들을 좀 안보 진영이 짰으면 좋겠는데 북한이 누굴 겁내겠어요. 누굴 겁니까? 그러니까 이인영, 박지원, 서훈, 네. 뭐 임종석, 정영 겁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한이 전혀 겁내지 않은 인사들로 채워져서 네.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지켜봅시다. 근데 지금 짜여진 인사들은 그래도 북한하고 말이 통한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백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예 대화도 안 하지 않을까요? 북한이? 지금 통일부 장관 이인영은 전대협 일기고 뭐 누가 뭐래도 우리 네. 정부의 좀 실세 이때 정무적으로 좀 영향이 크죠. 네. 박지원 국정원장은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좀 곤혹스러울 거예요. 본인이 대북 송금 사건, 그 당시 4억 5천만 달러 송금 사건 직접 관여돼서 실형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다시 부각돼서 이 청문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소환될 가능성이 많고 정부의 곤혹스러운 상황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서훈은 사실은 안보실장이 NSC를 열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면은 좌장 역할을 하는데 좌장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박지원 원장이 대북 정책을 사실 실질적으로 주도할 때 서훈 원장 도와줬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정원장인 박지원 원장이 NSC를 주도할 가능성이 많아서 주도권을 그렇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어쨌든 청문회 끝나면은 대북 정책 안보 라인의 핵심으로 이제 박지원 전 장관이 전 의원에 다 한 일이 많아갖고요. 네네네. 박지원 원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나 박지원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그 1차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현대아산을 통해서 또 국정원 계좌를 통해서 송금한 일들이 크게 부각되어서 청문회장에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 사람들이 소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건의 그런 정치자금법 위반, 뭐 뇌물수수 얘기가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100억 원에 상응하는 뭐 돈을 받았다는 부분은 무죄가 됐고요. 이제 문제가 네. 됐던 게 1억 부분이었는데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옥고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또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그 점을 또 집중 공격할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청문위원들이 청문회라는 게 결국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미래 정책을 남북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국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직무 중심의 청문회가 되면은 뭐 바람직하고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네. 흠집내기 청문회의 전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야를 넘어서서 네. 그런 부분에서 그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이 청문회를 뜨겁게 다룰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시군요. 자, 어쨌든 이번 안보 라인이 결과론적으로는 너무 북한에만 치중되어 있고 친북한 인사들로만 되어 있어서 이제 미국 쪽을 담당해 주시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여당 의원 김홍걸 의원 김대중 씨의 아들이죠. 아드님?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또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친북으로 돼 있어서 특히 미국과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인사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박지원 원장 또 미국 오래 살았잖아요. 네. 오래 산다고 갈 일이 없는지 몰라도 문제는 이 5명 중에 1명만 있어도 사실 같은 목소리거든요. 네. 이 대북 정책 또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 5명이 색깔이 다른 분이 없어요. 네. 그 점은 좀 아쉬워요. 이 안에 내부 회의가 좀 좋은 결론, 바람직한 결론,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에는 내부적으로 좀 입장이 다른, 대북 정책에서 입장이 좀 다른 이런 분들이 포함되었으면 바람직하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그 당시에 그 통일부 장관을 좀 보수 강경파를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강인덕이라는 분을 7.4 남북 공동성명서를 만들 작업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강인덕 씨를 통일부 장관을 임명해놓고 또 택배 정책을 썼거든요. 그 네. 내부의 체크 앤 밸런스가 좀 만들어졌는데 네. 이번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윤수경을 평양 축전에 보낼 때 관여했을 것 같고요. 박지원, 서훈도 이제 우리 경수로 작업 때문에 네. 경수로 지금 북한이 2년간 살은 적이 있어요. 이 임종석은 윤수경을 평양에 보낸 분이고. 네. 그래서 이 5명이 정의용 안보특보는 역할이 어떻게 줄어들었겠죠. 5명이 같은 목소리를 가진 분이어서 네. 좀 우려되는 게 많습니다. 이 좀 균형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없다는 평가를 겸하게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통합당은 지금 5명이 같은 목소리를 내니까 네. 같은 목소리 내주길 정부는 바라겠죠. 초당적 대북 정책, 초당적 안보 정책을 논리로. 그러나 이 부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역사의 눈높이에서 이 설림 현상, 잘못된 이런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해주는 것이 정부를 도우는 일이다. 정부 입장이 옳다고 해서 야당이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 정부가 챙기지 못한 그 입장들, 견해들을 강력하게 제기해서 균형되게 대북 정책을 이끌어가고 또 안보 정책을 이끌어가도록 비판의 어떤 질이 중요하겠죠. 네. 강도 높은 비판 또 고품위 비판을 통해서 안보 정책의 어떤 그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근데 비판 말고 좀 대안도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할까요? 지난 일요일에도 저희들이 4시간 정도 걸쳐서 박진 안보특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특위위원들이 4시간에 갑론을박을 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안보 정책에 대해서 교정을 할 수 있을까? 비판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는 걸 검토하고 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소위원회 3개를 구성했어요. 외교, 안보, 또 대북 정책, 통일 정책. 그래서 제가 국방부 분야 소위원회를 맡았는데 이건 역사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그 비판적 대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안보특별위원회 국방소위원장 백승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의 품격 있는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구정모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구정모 변호사입니다.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정말 좋습니다.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갈 길이 보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자, 이제 전문가 두 분, 법조인 두 분 모시고 저희가 오늘 한번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솔직한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 장관이 오늘 10시까지 답을 달라. 윤 총장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또 엿새 만에 윤 총장님 그동안 침묵을 일관하시다가 장고를 하시다가 수를 내놓으셨는데요. 100분 만에 추 장관이 택제를 했죠.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정태현 변호사님. 네. 어제 이제 그동안 이제 갈등이 있어 왔는데 윤 총장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서울 고검장이
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을 해서 네.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기는 수사 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고 이제 장관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랬죠. 그게 어제 6시쯤이거든요, 저녁에. 네. 그랬더니 한 1시간 반쯤 뒤에 법무부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렇죠. 문헌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해하는 것이라 볼 수가 없다. 100% 따르라. 이러면서 이제 단칼에 이제 거절을 했죠. 타협안에 네. 있을 수가 없다. 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사건이 뭐 처음 발단을 보면 네. 소위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 뭐 처벌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채널A의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접근해서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차장검사 아주 친하니까 유시민 이사장의 비를 내놔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의혹 사건인데 한쪽에서는 검언 유착 또는 한쪽에서는 함정 취재 내지는 권한 유착 그런 다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서로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건데 뭐 그 와중에 보면 검찰의 독립성, 공정성 또 법치주의, 검찰개혁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왔죠. 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아주 독특한 개인적인 특성도 충돌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두 분 다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총장과 장관이고 이 법무부 내지는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충돌로 가는 것은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건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이게 일종의 공정성,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으로 좀 비춰지는 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수사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네네.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 두 개가 충돌하는 것인데 전 사실 이 프레임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만약 공정성 논란이 있다라고 해서 제3자로 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도 뭔가 이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있어야 되고 저쪽도 논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아시다시피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윤 총장이 감싸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윤 총장이 감쌀 위험이 있으니까 그걸 좀 배제하기 위해서 지휘를 하지 않고 독립적 수사를 이런 취지인데 반대로 좀 그 반대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특별한 편견이 있다거나 그런 뭐 공정성 논란에 한 번도 휘말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마치 네. 둘 다 논란에 휘말려서 제3지대로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구성하는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서울고검장이 이제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서 지휘하라 이거잖아요. 뭐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수사팀도 뭐 일부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그런데 사실 서울고검장은 중앙지검의 수사에 관여할 권한이 원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선 지방검찰청에서 하는 수사를. 그런데 갑작스럽게 고검장 보고 이렇게 맡아서 하라는 것도 좀 이상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김영대 고검장이 22기고 윤석열 총장이 23기예요. 단기 선배죠. 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경북도 라인회에서 사실은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혹시라도 윤 총장이 자기하고 좀 친한 자기가 얘기가 좀 잘 통할 것 같은 고검장은 이제 여기에 끌어들여가지고 마치 자기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꾸리면서도 뭔가 포석을 깐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받는 건 아닙니까? 뭐 그런 오해들이 지금 이제 구 변호사님 말씀대로 중앙지검 팀이 이제 한동훈 그 검사장하고 어떤 무슨 뭐 나쁜 어떤 악영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다. 그런 얘기는 없는데 문제는 이성윤 검사장하고 또 그런 사이에요. 그렇죠. 또 그런 사이죠. 이성윤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할 때 한동훈 검사장이 대검의 반부패 부장이었거든요. 그때 조국 수사하고 뭐 어쩌고 할 때 그럼 총장을 제외한 수사 한번 별도로 만들어 보자고 서로 연락하고 뭐 어쩌고 그때 또 한동훈 검사장이 뭐 단칼에 거절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결국에는 이게 서로 누구 측근이냐 이걸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걸로 좀 양서로 바뀌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대검의 이제 윤석열 총장 측 입장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하고 친한 한동훈을 치려고 하는구나.
소위 검언 유착이라는 게 의혹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저는 이성윤은 그 앞에 서서 하고 있으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이성윤 또 중앙검사장은 아니 이게 총장 측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니까 총장님이 관여하시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성에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서로 결국 서로 상대방을 불신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제3의 수사팀이 나오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적절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는 무조건 중앙지검의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절충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서울고검장 아니고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서로 상대방을 지금 불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럼 봐서 제3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사람 모시키면 되거든요. 결국 이제 이쪽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이성윤 검사장을 못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나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또 둘이 동기기는 하지만 별로 사이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서로 이제 양보를 안 하니까 계속 이렇게 치닫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구 변호사님 네. 지금 정태문 선생님 말씀을 전제로 얘기를 해보면 네.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윤 총장의 그런 제안, 뭐 절충안을 안 받아들이게 된 원인이 나는 어쨌든 이 수사는 중앙지검장인 이성윤의 지휘하에 해야 된다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 때문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왜 굳이 그렇게 꼭 이성윤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성윤 아니면 안 된다라는 논란이 있다라는 것 전제 자체가 좀 아까도 틀렸다? 의문인지 저는 의문이 든다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네. 사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이유는 관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네. 수사인데 예를 들면 사실 이 사건은 저는 이렇게 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떻게 보면 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현직 검사장이 어쨌든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어떤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실제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상당한 뭐 증거도 이미 확보가 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고 네. 그래서 이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분을 감쌀 수 있는 혹은 공정한 수사가 되지 못하도록 뭔가 방해할 수 있는 최측근으로 분류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반대로 이런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하고 전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저는 오히려 윤 총장 입장에서도 감싸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이렇게 얘기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성이 요구가 되는 게 예전에는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이제 뭐 특별검사라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검찰 내부에서 서로 이제 그 중립적인 사람을 찾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 총장 측에서는 이성윤 중앙검사장이 뭔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성윤만 배제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고 추장관은 네. 이성윤을 빼서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게 검언유착이라는 것이 만약에 의혹 그대로 검사장이 어떤 그 기자하고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누구 봐주기로 하고 비위를 빼낸다. 그건 상당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나쁜 사건이고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의혹이 밝혀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대검에서 보고할 때 중앙지검이 보고한 것 갖고는 법리상 죄가 안 된다 이런 또 의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이제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순하지가 않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의 의심을 안 받는 제3의 누군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특별검사가 됐건 그러면 추 장관께서 특임검사를 누구 하나 지명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 갈등이 그렇게 딱 두 사람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계속 사실 조사하면 정말로 검언 유착에 있으면 당연히 엄벌을 해야죠. 또 그것이 아니면 그걸 또 그런 의혹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 진실이었으면 이렇게 밝히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실제 뭐 진실이 무엇이냐 그걸 갖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걸 밝힐 것인가 또 누가 수사하건 그걸 안 봐야 되는데 이런 전제와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검찰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갈 수도 있고 국민들이 볼 때도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 구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총장이 뭐 영향력을 행사했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한편은 이성윤 검사장이 추 장관하고 손을 잡고 윤석열을 다 쫓아내려고 측근에 대해서 그렇게 엉터리 수사를 이런 또 의혹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그런 그
비난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제3의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우리 정 변호사님이 변호사 옷 벗지 말고 검사를 계속 했었으면은 정 변호사님이 맡아서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한편 이제 이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부르겠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여당에서는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구 변호사님. 그냥 윤 총장 불러가지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CCTV 가리고 물어보고 이러면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나요? 왜 그걸 여당은 반대할까요? 저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불필요한 것까지 법사위 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불필요하다. 불필요한 것까지 해야 되냐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불필요한 이유는 저는 사실 간명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어떤 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 자체가 뭐 위법하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뭐 권한 남용이다. 그럼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뭐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청법 8조에 의하면 일단은 적어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뭐 직권 남용이라든지 논란 자체가 하는 게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그런 간명한 사안을 두고 해야 할 일이 산적했는데 예컨대 공수처 부분도 있고 또 뭐 차별금지법 위반도 발의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제쳐두고 총장부터 불러보자. 이건 전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 변호사님. 예. 지금 이제 구 변호사님은 뭐 좀 부정적 의견을 말씀하시긴 했는데 또 미래통합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 직권남용이니까 또 추 장관을 고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뭔가 수사지휘를 했다고 해서 이게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좀 그래서 궁금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건 사실은 이제 이 학자들이 연구 검토할 대상이거든요. 아, 그래요? 학자가 예. 해야 됩니까? 우린 아닌데. 아니 뭐 법조인도 물론 아니까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 좀 위험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추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 중에서 이제 총장이 전혀 거의 관여하지 말라고 한 부분이 그것이 이제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냐 그런 이제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총장을 배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추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면 그거는 이제 뭐 당연히 직권남용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과연 이렇게 장관이 총장을 지휘하는 게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우리도 15년 전에 한 번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고 일본도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딱 한 번인가 54년도에 있었다 그러고 독일은 없었다 그래요. 비슷한 법제를 가지고 그만큼 이제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휘가 굉장히 자제되는 거거든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점에 추미애 장관님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시콜콜이 다 지휘를 하면 과연 이것이 적법하냐 아니면 위법하냐 또는 적당하냐 부적당하냐에 관해 갖고 서로 이론적인 다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서 뭐 직권남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직권남용에 소지가 있다. 그러면 소지가 없는 쪽으로 해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뭐 지금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 잠깐만요. 예. 그냥 그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예. 윤 총장의 어제 제안을 거절하고 윤 총장을 계속해서 연을 때리고 있는 추미애 장관 잘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는 제대로 진행도 되지도 않고 둘이 무슨 힘싸움하는 것처럼 힘싸움 보이는 것처럼? 거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윗사람인 추 장관이 그걸 잘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윤 총장은 잘하고 있습니까? 윤 총장도 별로 잘 못하고 있는 것 그럼 같아요. 둘 다 못합니까? 그렇죠. 두 사람 다, 뭐 이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지만 국가와 또 국민에 대해서 이 지금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까? 이런 거 갖고 지금 국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힘을 합쳐갖고 객관적 공정 수사를 해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힘싸움하면서 문헌 그대로 100% 그대로 따라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또 한쪽 그대로 못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보기에. 네. 그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누가 더 많이 잘못합니까? 그걸 뭐 수학적으로 따지는 어렵고요. 못해요? 적어도 네.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똑같은 질문 구 변호사님한테 드립니다. 추 장관이 네. 잘못하고 있습니까? 전 잘못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왜요? 네. 일단 추 장관이 좀 정치적 행보를 한다. 너무 정치적으로 좀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장관이? 그렇죠. 정치인한테 너무 정치적이다. 저는 이거는 개그맨한테 너무 웃긴 거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비판하는 칭찬일 수 거라고 있군요. 저는 생각이 네, 되고요. 네.
그 검찰총장은 정치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적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정치적일 수는 있고 정말서 이런 핵심을 좀 비껴나간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뭐 관례적인 부분들도 좀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근데 이게 이례적인 이유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법무부에서 검찰의 출신들의 인사들 상당히 많이 관료들도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들은 이제 조율이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드러내지 않더라도 지휘를 원만하게 해온 것인데 문제가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검찰과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그러니까 검찰이 한 말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따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것이고요. 네, 좋습니다. 지금 윤 총장은 잘하고 있습니까? 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요? 너무 공정하지 않아요, 수사에? 간섭을 너무 많이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윤 총장이 결국 이 사건이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려면 한동훈 검사장하고 친해 보이는 윤 총장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공정성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논란에 대해서 명확한 답 없이 계속 다른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것 자체가 전 좀 잘못하는 행보다. 네. 특히 이제 윤 총장 특수 좀 강골한 특수통으로도 소문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 스타일에 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들 고맙습니다. 조선 파티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청취 인증샷 이벤트, 커피 쿠폰과 오늘의 히든 이벤트인 롤케이크 교환권 이벤트 계속하니까 방송 끝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역사 이야기로 4부에서 뵙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 생활.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똑바로 들여다보자 이거죠.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구사님은 보면 볼수록 정말 이웃집 훈훈한 총각같이 아주 정이 가고 좋습니다. 이렇게 정만아 보이는 이 네. 연구사님이 어떤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춰서 저희 청취율 조사 관련해서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 프로에서 커피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도 혹시 여기에 응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준비해본 오늘은 커피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저도 여기에 응모할 수 있는 겁니까? 하는 거 봐서 지금. 예, 저도 열심히 해서 네. 정치율 조사 기간 이벤트에 꼭 당첨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오늘 정말 좋은 주제 가져오셨네요. 딱 시기적절합니다. 커피 이야기. 네. 네, 한국인들이 커피 정말 많이 마신다고 그러던데요. 네, 한국인들이 커피 정말 좋아들 하시죠. 이거는 이제 통계로도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네. 제가 뭐 통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통계를 지금 찾아보니까요.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인들의 커피 소비량이 네. 1인당 연간 353잔이라고 합니다. 1인당이요? 네. 하루에 한 잔씩은 무조건 먹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세계 평균이 네. 132잔입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세계 평균의 한 3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놀라운 건 이 네. 수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그 통계를 보니까 매년 한 연간 20잔 정도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던데 이게 2018년 기준이니까 올해는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때부터 40잔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피를 좋아하신다는 건데요. 까매지겠어요, 피부도. 막 그러니까요. 네. 뭐 예전에 한때는 이제 출근길에 한 손에 커피 한 잔 들고 가면 뭔가 세련된 도시인 같은 느낌도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워낙 많이들 마셔가지고 그냥 저분도 그냥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보통의 직장인이시겠거니 그렇군요.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만성 피로가 생각이 나는군요. 자, 그런데 커피 유래가 좀 재밌다면서요? 예, 커피의 유래가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하려면 한 6, 7세기 정도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 굉장히 오래됐죠.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방입니다. 지금도 커피로 유명한 네네, 지역이죠. 그렇죠. 여기에 한 목동이 살았다고 해요. 뭐 양과 염소를 치는 이런 목동이었겠죠. 근데 자기가 키우는 염소들이 어느 날부터 어떤 뭐 열매 같은 걸 이제 먹고 나더니
갑자기 좀 잠을 좀 덜 자고 막 흥분해서 염소들이요? 네네 마구 날뛰더라는 거죠. 이게 뭔가 하고 유심히 관찰해 봤더니 이 염소들이 평소에 잘 안 먹던 어떤 좀 빨갛게 생긴 붉은 열매를 자꾸 먹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뭘까? 이게 신기해서 자기도 이걸 한번 먹어보니까 좀 비슷한 기분이 들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이 열매를 따서 이제 근처에 있던 성직자에게 가져갔더니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커피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커피가 널리 퍼지게 됐다는 얘기죠. 네. 요 목동의 이름이 이 목동의 이름이 칼디라고 하는데요. 네. 아마 뭐 커피 브랜드라든지 뭐 카페의 상호명에서 이런 이름들을 좀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붉은 열매군요. 이 네. 커피콩이. 네, 이걸 이제 로스팅해서 볶으면 이제 지금의 커피 색깔로 바뀌게 그렇군요. 되는 겁니다. 자, 6세기, 뭐 7세기 이렇게 되면 이게 몇 년도예요?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오래된 얘기일까요? 그렇죠. 거의 한 뭐 1500, 600년 정도 된 전의 이야기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이 얘기도 좀 전설 같은 얘기라서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좀 말하기는 근데 어렵고요. 웃겼을 것 같아요. 염소가 갑자기 흥분해서 날뛰고 목동은 어머 왜 저러지? 나도 그렇죠. 먹어봐야지. 이게 좀 상상이 안 가긴 하는데. 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그 이후로도 수백 년 동안 커피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드물게 나오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역사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15세기, 그러니까 1400년대 정도쯤 되면 커피 열매를 볶아서 물에 우려 마시는 이제 지금과 같은 방식이 대체로 자리 잡지 않았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년대 초반 정도에 이 이슬람 문명권, 뭐 메카 지역이라든지 혹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커피를 파는 뭐 이른바 커피하우스라고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것들이 문을 열었다. 최초로 문을 열은 게 이제 시리아에서 사실은 열린 거군요. 예, 카페가. 네, 그렇죠. 그래서 못 갔는데 지금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뭐 내전 때문에 갈 수 없는 지역인데요. 대체로 이제 이슬람 문화권을 중심으로 이 커피를 즐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이슬람교에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술 마시는 걸 금지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훌륭한 대용 음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각성제로써요? 그렇죠. 흥분시키는 것으로.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슬람교의 성직자들은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공부를 또 열심히 했군요. 이슬람 사람들은. 성직자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졸음을 쫓을 수 있는 커피가 굉장히 좋은 음료였을 겁니다. 그래서 커피가 이슬람 문화권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는데 네. 이 이슬람 문화권이 기독교 문화권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커피가 이제 유럽 기독교 세계로 전파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슬람 문화권에서 마시는 음료다 보니까 애초에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교도가 마시는 음료. 이슬람교는 좀 배척하는 분위기였으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뭐 악마의 음료라고까지 불렀는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커피의 맛과 향에 점점 끌리는 이 손길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유혹에 시달리다가 결국 교황 클레멘스 8세라고 하는 교황이 이렇게 좋은 커피를 이슬람 교도들만 먹게 할 수 없다. 우리도 먹자. 좋은 건 너만 먹냐?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커피는 이제 뭐 맛과 향도 좋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기독교 문화권에서 좀 골머리를 앓던 문제가 이제 술입니다. 그렇죠. 술. 폭음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이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뭐 수질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맥주나 와인을 마시는 문화가 발달했는데 네. 이게 먹다 보면 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요. 좀 근면하게 노동에 매진할 수도 없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이 커피는 아주 훌륭한 마실거리 역할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커피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퍼져나가게 되고요. 시간이 한참 지난 1800년대 후반에는 드디어 외국 선교사나 외교관을 통해서 조선에까지 퍼지게 되고 그 결과가 지금의 커피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왔을 때 가베라 그랬다고 그러던가요? 네,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네네. 오늘은 한국 밖의 이야기를 좀 먼저 네네.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마시는 아메리카노. 그렇죠. 네. 이 아메리카노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아메리카노는 어디에서 온 걸까? 이 아메리카노 미국에서 온 거 아닙니까? 아메리카노? 조금 더 길게 들어가 볼게요. 그래요? 요 얘기를 하려면 커피 내리는 방법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커피 내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중적인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흔히 카페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그리고 핸드 드립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핸드 드립은 콩을 잘 갈아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필터를 통해서 걸러서 이제 우려내는 방식이잖아요. 과거에는 이 필터를 이제 천으로 만든 필터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종이 필터를 쓰지 않습니까? 이 종이 필터는 이제 1908년에 독일의 멜리타 벤츠요? 네. 이름이 외우기 쉽죠. 네. 이 멜리타 벤츠라는 사람이 처음 개발을 해서 1912년부터 정식으로 생산 체계를 갖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에스프레소라는 건 이제 이탈리아어로 이제 빠르게 한다. 영어로 하면 익스프레스에 해당한다고 하던데요. 핸드 드립과는 다르게 이제 높은 압력을 가해서 빠르게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이 에스프레소 머신이 1901년에 이탈리아 사람인 루이지 베체라. 네. 또 외우고 싶습니다. 네. 이 베체라라고 하는 분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린 에스프레소는 이제 데미타세라고 하는 매우 작은 소주잔 같은 데에다가 이제 담아서 마시는 건데, 이게 이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에스프레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에스프레소 위에 있는 거품이 중요하다. 그 뭐 크레마인가 뭔가 그거요? 그렇죠. 네. 이 크레마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크레마를 만들려면 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기압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루이지 베체라가 만드는 거는 그렇게까지 기압이 높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크레마가 만들어지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개발한 거는 1945년, 46년이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이탈리아 사람인 아킬레스 가지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아. 네. 네. 또 이름들이 좀 다 이상합니다. 이상한 이름들 솔직히 좀 많네요. 근데 정말로 이름이 이렇습니다. 가지아라고 하는 분이 높은 기압의 에스프레소 머신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마시는 이제 에스프레소가 만들어진 건데요. 이 에스프레소 머신에 이제 물을 탄 것이 아메리카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군들이 이탈리아에 와서 에스프레소 맛을 봤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이 먹기엔 너무 진하고 쓰더라는 그렇죠, 겁니다. 쓰죠. 네. 네. 그래서 이 미군들이 물을 타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아메리카노가 됐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은 조금 얕잡아 보는 거 아니에요? 커피 맛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물 타서 먹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커피에 무슨 뭐 물이니 설탕이니 시럽이니 이것은 이 사파의 길이다. 이런 식의 이탈리아인들의 이 커피 자부심. 커부심 같은 게 있는 거죠. 커부심.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메리카노 연해서 그거 먹는데 이거 마시면 좀 뭔가 좀 그런 사람이 되는군요. 아닙니다.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네요. 하지만 네. 취향에 우열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맛대로 마시면 그게 네. 가장 맛있는 커피죠.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이따가 제가 커피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커피 역사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사였습니다. 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고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잘 듣고 있는 점 분명히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이벤트로 오늘 커피 쿠폰 또는 히든 선물의 롤케이크 받으실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6937 쓰시는 분, 그 다음에 7993님, 5553님, 0737님, 9193님, 2962님 이렇게 저희가 뽑았고요. 많은 문자 남겨주셨는데 내일 또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우리 정각의 변함없이 슬기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